진동수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시장 침체에 대해 여러 제도적인 것을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가 어려운 이유로는 가계부채를 꼽았습니다. 가계대출이 3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늘었습니다. 금융권의 5월 중 가계대출 잔액은 564조 원으로 전달 대비 6조 3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3대 수출 품목은 선박과 휴대전화, 반도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석유 제품이 1위에서 6위로, 자동차가 4위에서 5위로 밀렸습니다. 월드컵과 여름 정기 세일 효과로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크게 늘었습니다. 백화점은 11.3%, 대형마트는 6%, 각각 전달 대비 매출이 신장됐습니다. 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이틀 연속 교정장을 걸었습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8거래일 만에 하락했고 우리 시장에도 이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현재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7거래일 연속 순매수에 나섰지만 기관의 매물이 만만치 않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개인이 매수를 했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시장은 쉽사리 올라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만큼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을 그대로 안고 가는 듯한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7% 내리면서 1738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역시 0.5% 내리면서 500선이 무너졌습니다. 498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연결해서 자세한 현재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7월 16일 금요일장 마감했는데요. 앞서 미국 시장에서 불어온 경제지표 부진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 대 경제지표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맞서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조금 아쉬운 장이 펼쳐졌는데요. 코스피 마감지수부터 확인해봅니다. 오늘 코스피는 12포인트 내리면서 1738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751포인트 출발한 이후에 잠시 상승으로 흐름을 바꾸기도 했지만 전반적인 움직임은 하락세였는데요. 오늘 5일선 이동평균선마저 무너진 상황입니다.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개인 쪽에서는 591억 원 매수이 나오고요. 외국인 꾸준하게 매수 포지션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3천억 원 넘는 물량 매수했지만 기관의 매도 물량이 만만치 않았는데요. 2,600억 원 넘는 물량, 초신권을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지수 하락을 부추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은 2포인트 내리면서 498포인트에 마감했는데요. 오늘 503포인트 상승으로 출발하면서 장 초반에는 504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락으로 흐름을 바꿔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60일 이동평균선이 하단 라인을 지지해줬지만 200일 이동평균선이 상단 라인도 제한하면서 498포인트에서 504포인트 사이에 박스권 움직임 나타났습니다. 오늘 지수의 움직임 수급으로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개인이 230억 원 정도 매도 우위 차지했고요. 반면에 기관이 158억 원, 외국인이 71억 원 정도 소폭 매수하면서 상승 압력을 가했지만 개인의 매도 물량 만만치 않아서 오늘 하락으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출발했지만 상승으로 흐름을 바꿔 마감했는데요. 오늘은 1원 오르면서 1203원 50전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출발은 1196원에 출발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 부진에 따라서 경기도나 우려감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에는 하락 압력을 작용했는데요. 하지만 주말을 앞두고 거래량이 부진한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결제수가 꾸준하게 나오면서 낙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강보합 나타나면서 1203원까지 올라와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IT주와 자동차주들의 움직임이 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삼성전자가 오늘 2% 내리면서 80만 원대로 다시 내려왔습니다. 반면에 포스코는 오늘 반등하면서 0.9% 올랐고요. 49만 1,500원 기록했습니다. 자동차주의 부진에 현대차 내렸고요. LG화학이 1% 오르면서 오늘 신고가 경신하는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장중에는 33,300원까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33만 3천원까지 오르는 모습이었고요. 삼성생명도 빨간불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한국전력이 2% 내렸고요. 현대모비스, 현대차에 이어서 2% 조정받는 모습이었습니다. KB금융도 3% 내렸고요. 하이닉스 6% 큰 폭으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가 2% 추가적인 상승분이 나오면서 49,500원 지켜내는 모습이었고요. 셀트리온이 오늘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포스코 ICT가 오늘 큰 폭으로 오르면서 9,000원대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OCI 머티리얼즈 2차 전지주 강세 2.9%, CJ 오쇼핑 오늘 다시 신고가 썼습니다.
다음이 0.2% 내렸고요. 메가스톤이 3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16만 4천 원 기록했습니다. 태용이 7% 급락하는 모습이었고요. 네오이즈게임즈 오늘 1.8% 추가적인 하락분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징 테마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도주들의 움직임이 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대형 IT주들 기관의 매물 부담에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 내렸고요. 하이닉스가 6%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외국계 증권사에서 악평이 나오면서 큰 폭으로 낙폭을 늘리는 모습이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4.9% 내리면서 대형 IT주들이 약세였습니다. 또 한 가지 자동차주 역시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의 매물이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오늘 현대차의 4.3% 하락 움직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현대차 파업 가능성과 그리고 리콜 악재까지 퍼지면서 낙폭 크게 키우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기아차가 2.4% 내렸고요. 청우하이텍이 5% 내리면서 자동차주들이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철강주들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우선 외국인들이 많이 샀고요. 그리고 인도에서 철광석 수출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는 소식에 상대적인 호재로 작용하면서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포스코가 0.9% 올랐습니다. 포스코 강판이 5.8% 오르면서 장중에 신고가 다졌었고요. 세아베스틸 마찬가지로 0.9% 오르면서 장중에 신고가 경신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화학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주도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오늘 LG화학이 1.9% 올랐고요. 그리고 호남석유가 8.7% 오르면서 화학주 강세였습니다. 다음에 오늘 2차 전지주 마찬가지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LG화학의 2차 전지 공장 기공식 소식에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LG화학 1% 올랐고요. LNF가 5.7% 오르면서 2차 전지주 강세였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현대증권 투자 컨설팅 센터의 류용석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장 마감 상황 그리고 또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아쉬운 하루였습니다. 어제 좀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 다시 반등을 기대했던 분들도 있을 텐데 일단은 미국장과 같이 가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장중에 업종별로도 악재가 겹치는 그런 움직임도 나왔었는데 어떤 소식들이 들려왔는지 한번 종합해보죠. 예,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외국인들이 7월 14일 날 대량 매수 위에 계속적으로 지금 순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요. 또 지난번에 1757포인트를 돌파했지만 이틀 연속 한 20포인트 가깝게 좀 빠지면서 일단은 1750이라는 포인트에 안착하기 위한 진통이 좀 수반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진통이 수반될 수 있는 어떤 세 가지 요인들은 볼 수 있겠는데 하나는 미국의 산업 생산이나 가동률 같은 경기 동행적 요소들의 지표들은 괜찮았는데요. 반면에 뉴욕 제조업 지수라든가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 같이 향후 제조업의 선행적인 지표에 해당되는 지표들의 결과는 예상치를 크게 하야했습니다. 이는 향후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확장세 내에 있긴 하지만 확장 정도가 빠르게 수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과거 이러한 미국의 제조업 지표와 우리나라 수출 대표 기업들인 IT 자동차와의 그 주가의 상관관계는 상당히 높은 편이었고요. 이러한 그 확장 내 급격한 둔화 우려가 오늘 IT와 자동차 섹터의 이익 성장세에 대한 지속성에 대한 그 의문 그런 것들을 포함하면서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아차, 현대차 이런 그 외부적인 요인 외에도 회사채 발행이라든가 글로벌 자동차의 재고 좀 증가, 하반기 자동차의 수요 약간의 둔화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오늘 큰 폭으로 빠진 것들이 오늘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줬고요. 하이닉스에 대한 도이치 보고서 등 그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전자 등 반도체 ICT 역시도 앞선 그 미국 제조업의 둔화와 더불어서 반도체 증설과 공급 증가 그리고 수요의 약간의 약화 이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오늘 하락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예상되는 게 이제 부동산 추가 대책에 대한 기대인데요. 현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크게 기대할 게 없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의외로 건설주하고 은행주에 대한 기대심이 더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네, 연고점 돌파한 이후에 다시 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주도주들이 부재한 상황에서 일단 그래도 실적 장세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실적 장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내용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어려운 건 또 사실입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지난 4월이죠. 그러니까 지금이 7월이니까 4월 1분기 실적 때하고는 좀 분위기가 좀 많이 다른데요. 그 당시 4월에서는 주로 이제 시장의 포커스가 실적에만 좀 집중화됐던 반면에 지금은 하반기로 접어드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반기 경기 사이클 즉 그 매크로 지표에도 상당 부분 같은 비중으로 좀 영향력이 집중돼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실적이 2분기에 피크를 상당히 좀 화려한 실적들을 예상은 하지만 결국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이익 성장률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고 있는 입장에서 앞서 같은 그 제조업 지표의 악화는 오히려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되는 영향으로 보기 때문에 실적만 가지고 주가를 판단할 부분이 아니라는 판단들이 이제 오늘 같은 주가에 좀 혼란스러운 부분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적 시즌과 관련은 계속 진행이 될 거고요. 실적 시즌에서 중요한 포인트들은 아무래도 하반기에 그 실적을 결정하는 주요 그 가격 변수라든가 산업 영향들이 현재의 그 변화에서 여전히 그 우상향하거나 개선 쪽에 있는 쪽의 실적 기준들은 상승 추세를 유지할 수 있겠지만 앞서 반도체와 같이 현재 실적은 좋지만 미래의 공급 증가와 수요 둔화로 실적에 기대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진 업종은 오히려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두 가지 패턴의 실적 장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점이 일단 이번 7월달 맞이하는 실적 시즌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7월 하반기로 갈수록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도 몇몇 보도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었죠. 미국 쪽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경제지표 쪽에서 증시의 발목을 잡는 그런 양상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밤에 어떤 내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주에 살펴볼 만한 내용,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예, 예전에는 아마 21선 회복이 중요했다고 보면은 이제 미국 증시로 보면은 이제 121선의 그 위치에 대한 고민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다우지수의 121선은 1450포인트인데요. 통상 이제 120일은 경기선이라고 우리가 흔히 칭합니다. 즉 어제와 같이 그 제조업 지표들이 좀 둔화되거나 좀 확장 기조에서 수축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때는 아무래도 1450포인트인 경기선이 저항선 역할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나 다음 주에도 발표됐을 미국 매크로 지표가 큰 폭의 개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면은 1450포인트가 저항선으로 작용하게 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상당한 진통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준해서 본다면 역시 우리나라도 1750선 안착으로 위한 진통 과정 이렇게 좀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적에 대한 발표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기 사이클과 관련한 경착륙인지 연착륙인지 아니면 그 중간 사이에 소프트 패치한 경로이든 이런 탐색 과정들 속에서 다소 좀 주식시장이 좀 매끄럽지 못할 수 있는데요. 그만큼 매크로 지표의 영향이 커졌다는 점에서 다음 주에 미국 매크로 지표에 대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 보면은 주로 다른 지표보다는 주택 관련 지표들이 좀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근데 좀 불행한 측면이 뭐냐면 전월비 주택 지표들의 수치들은 이번 달 수치는 좀 하강할 거라는 우려입니다. 따라서 주택 지표의 하강이 자칫 또 미국의 더블딥 얘기를 야기시킬 수 있고 이것이 다우지수의 1450포인트 돌파 여진의 추가적인 진통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다음 주 해외 시장의 흐름은 실적 발표 시즌이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매크로 영향을 동시로 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크게 오르기보다는 상당한 진통 과정과 제한적 하락 이런 부분들을 반복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우리 시장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한번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잇따라서 지금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어떻게 투자 전략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금리 인상의 효과 부분들은 중장기적으로 아직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외국인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그 저평가된 국면들이 밸류에이션이 좀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시간을 두고 보면은 자금이 좀 채권이나 부동산보다는 주식을 선호할 가능성도 높은데요. 이것을 가기 위한 경로의 한가운데 우리는 또 글로벌 경기 사이클의 좀 경로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잠시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요. 이는 그 표면적으로는 지수 1750 안착을 위한 진통 과정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후반에 유럽의 그 스테테스 결과가 나올 건데요. 요거 결과에 따라서도 약간의 변동성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수의 기대치는 다음 주에는 조금 높이보다는 좀 낮게 보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선택적으로 본다면 역시 실적이긴 하지만 실적주 가운데서도 수출 위주보다는 내수 업종의 실적주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요. 원화 강세 쪽에 해당되는 종목군의 실적 그리고 소비재보다는 산업재나 자본재 같은 기업들의 실적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역시 중국 소비와 관련된 우리나라 내수주들에 대한 그 재평가 이런 개념에서 본다면 그런 부류의 주식들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증권 류용석 팀장과 함께 다음 주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뉴스가 이어집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와 관련해 여러 제도적인 것을 과감하게 완화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진 위원장은 오늘 오전 대한상의초청 강연에서 부동산 규제와 관련해 논의가 많지만 금융사의 건전성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에서 부동산 시장이 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 위원장은 이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로 가계부채를 꼽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서민층에게는 경제적 부담 요인이며 부동산 시장에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연착륙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계대출이 3년 5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5월 중 예금 취급 기관의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은행과 비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을 564조 원으로 4월 말보다 6조 3천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6년 12월 이후 최대 증가폭입니다. 가계대출 중 예금은행 잔액은 416조 4천억 원으로 4조 4천억 원 늘었으며 이중 주택대출은 1조 3천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비은행권의 가계대출은 1조 9천억 원 증가한 147조 6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한은은 지난달 삼성생명 공모주 청약과 가정의 달에 따른 대출 수요 증가, 금융기관 대출 마케팅 등으로 가계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3대 수출 품목은 선박과 휴대전화, 반도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난해 선박을 372억 달러어치 수출해 전화기에 295억 달러와 반도체 243억 달러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2008년 최대 수출 품목이 석유 제품과 선박, 전화기 순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각 변동이 일어난 셈입니다. 지난해 10대 품목에는 3대 품목 이외에도 액정 디바이스와 자동차, 석유 제품, 차량용 부품, 방송기기 부품, 특수선박, 사무용품 등이 포함됐습니다. 2008년과 비교하면 품목에는 변화가 없지만 자동차가 4위에서 5위로, 석유 제품이 1위에서 6위로 밀렸습니다. 반면 선박은 2위에서 1위로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주요 유통업체들이 월드컵과 여름 정기 세일 덕을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식경제부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6개사를 대상으로 지난달 매출을 조사한 결과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6월보다 11.3%, 대형마트는 6% 늘었습니다. 대형마트는 화창한 날씨와 월드컵의 영향으로 스포츠 레저용품과 의류, 주류, 간식 등의 매출 호조를 보였습니다. 백화점은 명품을 비롯해 아동 스포츠와 잡화, 식품이 10에서 16%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습니다. 1인당 구매 단가는 백화점이 평균 68,500원으로 대형마트 43,300원보다 58% 높았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우리 금융지주 민영화 방안이 이달 안에 공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현재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달 말까지 마무리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K증권이 내일 역삼동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시황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시황설명회에 참석해 계좌 개설 신청을 한 고객 중 15명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며 시황설명회 참석 고객이 온라인 투자자문 서비스 세이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입 기준 예탁 자산을 2천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낮춰줍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는 19일부터 내달 18일까지 파생교육센터 1호점인 강남 아카데미에서 고객들을 대상으로 FX 마진 교육을 실시합니다. 강의는 FX 마진 기초와 매매 기법, 리스크 관리 노하우를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오후 6시 30분에 열립니다. 우리자산운용이 오는 21일까지 우리 주니어 네이버 펀드 경제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주니어 네이버 펀드에 가입한 초등학교 4, 5, 6학년의 어린이라면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펀드 판매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로 전화 신청을 하면 추첨을 통해 150명을 선발합니다. 우리 증시가 이틀 연속 조정을 받았습니다. 아시아 전반적으로도 이런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일본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일본 증시가 2.8% 급락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9,408선에 마무리가 됐고요. 중국 증시 역시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0.5% 소폭 내리면서 2,411포인트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살펴볼 경제 지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 라스 성공 전략과 함께 좋은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